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준일 에디터부터 이번 주에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띕니까? 그냥 뭐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예, 보궐선거랑 김행방불명. 예, 딱 두 개로 전 뭐 더 다른 거는 있기는 하지만은 크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은 안 꼽습니까? 원래 그냥 뭐 그분은 이미 예고돼 있었죠. 장 소장은 뭐 동감입니다. 네. 압도적인 재미를 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말 즐겁게 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 살면서 96년도부터 국회에서 일했는데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재밌었고 황당했고. 뭐가 그렇게 재밌었고 뭐가 황당했어요? 아니 이거예요. 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행 후보자가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제가 거짓말 아니라고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짓말 아닌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의원들이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니 거짓말 안 했다는데 자꾸 왜 거짓말 했다고 그러세요. 동문서답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화용점정은 어떻게 청문회장에서 그냥 나가버려요. 여당 의원이 나가자 그러니까 네, 같이. 지성호 의원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나갔거든요.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황당했다. 네. 뭐 동감이고요. 일단 그게 그 여가부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막았다.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막은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저를 그럼 고발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발하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도 처음이고 일단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이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고 있거든요. 뭐 많이 붙고 있는데 예. 제가 이거를 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는 이게 그러니까 국회법에 규정이 없어요. 청문회법에.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참석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법으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도와 상식, 관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민주주의 역사가 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관습헌법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규정을 넣어야 돼요. 또 법으로 제가 보기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시 뭐 어떻게 한다. 않을 시에는 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넣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 정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진짜 파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 22일 날 장제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성관이 사무총장이 자리를 이석했다고 그래가지고 삼촌아 일로 와 빨리 앉아. 내가 국회의원 12년을 해봤는데 위원장이 허락 없이 이렇게 자리를 뜬 건 처음 봤다고.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당신 말이야 국회 출입 금지. 뭐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는 같은데 그때 여당 의원들이 되게 화냈었거든요. 위원장 허락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원래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만으로 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아예 보이콧할 방침, 그러면 김행 후보자도 아예 출석 안 할 방침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야당인 그 상임위원장이 유감 표명 사과를 하면 그러면 참석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사과를 하니까 됐어요. 참석 안 할 수가 없고 참석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과정상 이렇게 되니까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장관 후보자까지 그냥 같이 나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당 국민의힘 이 상임위 그 여가위 위원들도 애초부터 좀 부담스러워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지 않으세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지고요.
하여튼 뭐 김건희 여사랑 좀 친한 거 아니냐, 친분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언급이 되는 것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여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여당할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야당도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예. 가장 나쁜 선례를 마련해 놨어요.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거를 법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됐을 때 여당 의원들이 자 장관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켜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되고 정말 부적절한 일들을 왜 했는지 전 정말 화가 나고 참 창피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과정에서는 우선 뭐 각종 의혹, 그다음에 자료 제출의 미비, 뭐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은 어찌 보면 좀 뒷전이죠. 뒷전이었어요. 더 핵심은 네. 여러 가지 의혹과 자료 제출, 그래서 의혹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었는지, 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입증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 김행 후보자가 역대급이라고 한 것은 그가 받고 있는 어떤 의혹들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 이제 사실로 보이는데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배임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무슨 위장전입 뭐 이런 정도, 그것도 불법이고 잘못된 거지만은 위장전입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 때문에 장상 총리 낙마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예. 근데 예. 뭐 이게 배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자기가 파킹했다가 다시 사는데 회사 돈을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 아무튼 뭐 의혹이죠. 아직은. 의혹인데 그거를 그래서 아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뭐 계속 얘기하는데 자료는 제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날 이게 역대급이었던 게 뭐냐면은 자료 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정회가 4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뭐 자료 제출 안 한 거 가지고 좀 신랑이 벌이는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하나도 제출 안 한 이런 예. 분은 제가 처음 봤고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게다가 고발하세요 나오니까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그러면은 장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은 사퇴하십시오라고까지 나온 거고 거기에 지금 발끈해 가지고도 지금 다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 최악의 청문회다.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청문회고 정말 김행 장관 후보자가 이러리라는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또 임명할 건 아니까 이렇게 김행 후보자도 나온 거고 도대체 그러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가.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관리단.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이거 만들고 민정수석실에서 안 하고 이거 만들면 더 투명하게 잘 되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더 깨끗한 인사들이 올라온다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쪽으로 넘겼죠. 예. 근데 뭐가 지금 바뀌고 지금 이번에까지 하면 19번째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고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예. 문재인 정부 때 34번 있었는데 그것도 역대급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3번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9번 있었고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판 많이 받았는데 2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19번이에요. 이거 그럼 끝에 가면 한 50번 나옵니다. 지금 이 추세면은 이게 장관을 안 바꿔요. 그래서 아예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지금 이렇게 좀 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김행장관 후보자에서 비판하는 것들 뭐 시청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다 뭐 들으셨겠지만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그래서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김한규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이분들이랑 김행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눈 것들을 질의응답 내용을 한 8, 9분짜리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은 정말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능력적으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런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고 또한 방어해주는 저런 모습들 과연 옳은 것인지 직접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차상 청문회가 지금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다시 재개될 수 있는지도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게 이제 그 법상은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대통령실이 보내면 상임위원회가 날짜를 잡아서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채택된 대로 뭐 적격 부적격을 명기할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채택되면 채택돼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임명을 하게 되고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재송부 요청을 한번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고 그렇죠. 현행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청문회가 끝났다는 선언이 있어야 채택 여부를 따질 수 있고 대통령실에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제 저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네. 입장을 내보냈는데 일단 청문회가 다시 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렵죠? 청문회는 이제 저걸로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저런 난장판 상황으로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럼 그냥 대통령실에서 재송부 요청한다. 네, 그냥 시일 지나면은 그냥 재송부 요청하고 예. 또 그거대로 그냥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각에서는요 예. 대통령실의 일각의 분위기는 정말 그 참모들의 분위기는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김행 장관은 동영상을 보니까 네, 김행 장관 정도는 이거 지명철에 하는 경우가 옳지 않느냐. 않느냐. 네. 그러한 얘기도 좀 낮은 수준의 실무 단위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상황들이 대통령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저는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대통령한테는 지금 공산 전체주의하고 싸우는 이런 게 중요하지 뭐 이런 내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이게 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또 우리가 뭐 강서구청장 얘기도 하겠지만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뭐 분석을 지금 하겠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정부의 불통의 이미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강화됐다. 역대급으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장관이 됐다라는 거를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뭔가 갈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고발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임명 과정 자체가 이게 뭐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무효 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청문회를 제대로 못 마친 거? 예. 뭐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아마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극한 대립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걸 것 같다. 그리고 이거게 이 김행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한테 유리하거든요. 무조건 유리한 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 걸 것 같아요. 예. 장성철 소장이 보라고 한 그 동영상을 한번 나도 봐야 되겠네요. 꼭 보세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계속 토론 이어갈까요? 교통정보가 준비가 안 됐군요. 아직. 보통 30분쯤이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뭐 그럼 이제 이균영 대법원장 인준 부결로 가볼까요? 이건 너무 예정됐던 거라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 35년 만에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예고돼서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게끔 만든 현 정치가 정말 문제라고 보는 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고 또 뒷얘기입니다마는 보통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등등의 노력이 있었었는데 이번엔 그런 일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뭐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뭐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뭐 그냥 임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준이 안 되면 계속 공석인 상태인데도 그런다? 그냥 야당이 뭐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그냥 꺼려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 없어도 좋다? 그냥 야당을 공격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봐라 지금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이 장기간 공백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민주당이 나쁜 선택을 했어요. 라는 프레임을 갖고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본 분들은 저분이 어떻게 대법원장 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몰라도 법을 잘 모르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만 탓하고 있고 민주당 공격하고 있거든요. 뭐 다시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를 뭐 추천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좀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부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야당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가 지금 제가 여론조사 하나만 좀 말씀드리게 KBS가 추석 맞아서 한 거였거든요. 잠깐만요. 예. 숫자까지 얘기하시려면. 9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한 건데요. 예, 그 대법원장 국회 인준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말아야가 44.1, 통과시켜야가 32.4, 모른 무응답이 23.5. 한 10% 차이 나네요. 10%포인트 차이가 나요. 뭐 조사 표본 오차나 등등 소개해 주세요. 아, 예. 표본 오차.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표집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조사 방법도 알려주시고.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조사네요. 응답률 13.8%입니다. 예. 몇 명 대상이었죠? 1000명 대상. 예, 1000명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알겠습니다.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론이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거가 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사법 공백을 초래한 거 뭐 이거에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여론의 향방을 향후에 가르는 거는 다음에 임명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멀쩡한데 민주당이 부결시키느냐 마느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키는 국회가 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진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부적격한 그러니까 사람을 해놓고 이거를 이게 국회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딱 네. 사람들이 보면 저 정도는 해줘야지 싶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부결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민주당은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장 경우는 네, 그러기가 쉽지 그러기 않죠. 쉽지 않죠. 대법원장은. 그러니까요. 네. 1시 34분 향해 갑니다. 교통정보 김유라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요금소를 중심으로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되겠고요.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소래터널에서 서운분기점까지 10km 정체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하남분기점에서 강일 부근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화도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종 부근에서 화도 부근까지 3km 여파받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7km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4km 속도 떨어지고 있고 이후 서산 부근에서는 역시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 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얘기를 나눴는데 여론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이쯤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소 그래도 몇 명은 이건 좀 문제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웅 의원 정도만 문제 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수사받아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가만히 있고 눈치 보고 아부 잘하면 꼭 당선될 만한 지역구에 내가 공천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 공천 때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과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뭐 화가 나가지고 이제 탈당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은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여당은 지금 다수당 전략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다수당 전략은 포기, 나의 재선만이 목표. 뭐 이런 거?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일단 용산의 의중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 이번에 총선에서 뭐 이제 뭐가 됐든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은 국회,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왜냐하면은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안 해요, 이 사람들을. 그것뿐 아니라 정권 예.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도 있지만 사실은 의원들은 본인의 예, 당선이 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은 지더라도 총선에서 본인이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용산의 기류는 결국은 본인의 의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검사들 보내게서 거기에서 최대한 당선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친윤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친윤 정당으로 가고 뭐 김행 같은 사람이 임명하면 이거는 다 수당되기 어렵거든요. 마음속으로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이제 그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은 부인을 했지만은 뭐 친박 80명 가지고 뭐 예전에 뭐 7, 80명 가지고 여당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짜면은 망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보여준 건데 예. 이게 결국은 파열음이 이제 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부분이 다 영남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도권에 좀 의원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블록화가 돼가지고 가능한데 좀 되게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암울하다. 지난해부터 우리 이 시간에 장성철 소장과 거의 뭐 10여 차례 이상 나온 똑같은 대화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제발 국민의힘이 좀 잘해서 다수당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항상 묻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은 저렇게 하면 총선에 질 거라는 걸 모르나 보죠? 이렇게 물어보면 장성철 소장은 글쎄요, 모르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재명 건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이 얘기를 반복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까 지금도? 녹음기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준일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친박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는 나한테 쓴소리하거나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준석, 유승민 그러니까 다수당 아니어도. 네.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7, 80명만 있으면 뭐 하려고요? 예? 모르겠어요. 7, 80명하고 뭘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는. 그런데 이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지금 자기 말을 100% 따라듣는 7, 80명의 의원이 총선이 끝나서 현직 의원이 됐어요. 본인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그 7, 80명이 그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걸 모르나요? 용산에 있는 참모들 3, 40명 정도가 이제 내년 총선의 공천에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한 40명들은 용산에는 없지만 대통령과 지난 시절에 호흡을 맞춰왔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분들이 결국에는 또 공천을 신청하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 좋은 부산의 해운대 지역구를 이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출마 안 하고요. 수도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다른 사인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벌써부터 한 지역구에 3선 이상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왔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자기 말도 책임져야죠. 그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절대로 수도권에 출마 안 할 거예요라고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수도권에 출마한다? 근데 그거는 해운대에 이상한 사람이 온다더라 소리가 이상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통령 누가 도전한다더라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평통 사무총장. 그분이 예전에도 2020년도에도 맞아요. 당시에 하태경 의원하고 도전했었죠. 경선도 해보려고 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달, 3달 정도 전에 하태경 의원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사실 이 고민을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왜냐면은 쉽게 꺼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시에 한 번에 딱 터트려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만에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를테면 이게 이제 원래 해운대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상대방 후보가 그러면 엄청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글쎄 저는 뭐 굉장히 서울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고 민주당하고의 매치업이 기대가 되는데 마포에 가서 정청래 의원하고 좀 붙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은 분들이 바라시지 않을까. 하태경 의원의 이런 그 결정이 혹시 국민의힘의 다른 중진 의원들한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하태경이니까 가능해요. 하태경 의원은
인지도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국회의원들만 좀 한정하자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탑3 정도 뭐 해봤자 이제 뭐 몇 명 없잖아요. 김기현, 전국적인 인지도 뭐 안철수 그러니까 사실은 하태경 정도 되니까 하태경 의원은 뭐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 방송 안 가리고 나갔거든. 예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것도 감사 인사도 했어요. 거기에 나가서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도움됐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식의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하태경은 수도권에 와서도 그나마 비벼볼만 하는데 대구 경북이나 부산에 지금 의원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 있고 일반 국민들은 3분의 2는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가운데 서울이나 이쪽에 와서 도전장을 내밀 만한 사람이 아예 없다. 저는 아예 없다고 아니, 그렇게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시가 아니라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요. 용세 장재원 의원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윤회관의 핵심이고. 거기는 용산으로 가셔요. 용산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김기현 당대표 같은 장재원 분들은 의원은 지역구가 부산이죠. 예, 네. 그쪽도 탄탄하죠.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울산에서 울산. 지역구 탄탄하잖아요. 그런 윤핵관 분들이나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총선 어려우니까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을 거는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행해야 그러면 그나마 효과를 좀 발휘할 텐데. 그런 급에서 김기현, 장재원 급에서. 네. 그죠? 권성동 뭐 이런 급까지. 네. 근데 그런 요구는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고 봅시다. 아무튼. 그리고 아까가 아니죠.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5선 이응 의원이라고 표현한. 예. 민주당 쪽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5선 이응 의원 제가 안민석 아니, 제가 의원밖에 없죠라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전화도 왔고요. 제가 그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의원들 중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거다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인지도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지도가 없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 가면은 거기에서 지역구에서만 먹히는데 딴 데는 가기 힘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확실히 그런 고민들이 약간은 있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옴으로 인해서 그런 고민들이 좀 더 구체화될 건데 이것도 타이밍의 문제고 이것도 막 새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제 본인이 여러 의원들이 골치 아프니까 여러 의원들이 입단속을 저한테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조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 간판급 지도급 의원들의 험지 출마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아주 유력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맞습니다. 라는 정도 얘기를 좀 나누고요.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대로 나왔다. 근데 저는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는 건 어떤 사회적인 학습 효과와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재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크게 최종 투표율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전에 재보궐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 투표율을 한 35% 내외 그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 높은 것도 아니죠. 뭐. 근데 구청장 재보궐선거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분노해 있기 때문에 그 분노하는 민심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사전투표율이 좀 높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분노라면 어디에 대한 분노? 그게 뭐 저는 그냥 정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라고 그럼 생각을 하는데. 사전투표율 높은 게 야당에 유리하다고 보시는구나. 그렇죠. 김혜영 장관이 저는 민주당 후보의 선거에 오화를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 장면을 본 분들이 김행 장관이 야 정말 장관감이구나라고 생각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 높은 거에 대한 논평을 내기를 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논평을 내는데. 제가 몇 가지 데이터도 좀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20.54였고 이번에는 22.64니까 이번이 더 높아요. 근데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55.5였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는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안 쉬었구나. 안 쉬죠. 보궐선거는 평일이죠. 다만 이게 그
투표소가 맞아요. 이를테면은 직장 근처에도 직장에도 있고 자기 맞아요. 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강서구에만 있어요. 있으니까. 강서구에만 있으니까 예.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35보다는 저는 높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거의 40% 가까이 가요. 한 39, 8구까지 이제 갈 것 같다. 이게 지금 추세를 보면은 예. 요거 인구 구성을 봐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서 30대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맞아요. 여기가 기업의 회사 단위 LG나 예, 이런 데 다니는 예.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30대가 19.42%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40대가 17.40, 그다음에 20대가 15.94. 그리고 50대 하여간 50대 16.60, 60대 16.16, 70대 12.74 그래가지고 다른 서울의 지역에 비해서 30대와 20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30, 40대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행 뭐 이런 악영향도 있지만은 선거 전략을 김태우 후보가 완전히 잘못 짰다. 그러니까 진경훈 후보는 그냥 정권 심판만 얘기해도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데 여기에는 계속 지금 빌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빌라의 아픔을 아느냐, 바퀴벌레가 빌라에서 나왔다. 아 이거 20대 30대가 여기 빌라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이러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 재개발을 아파트로 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집이 아니에요. 아 전세 살고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그것도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계속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화곡동 쪽에 좀 그쪽에 예. 있으니까 그쪽에만 하고 여기에는 기업을 위해서 뭐 이를테면 뭐를 한다든지 여기에 뭐 거주하는 2030 위해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 전략을 해야 예, 되는데 예. 본인이 제가 해도 이거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왜 다 바보들만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예. 국민의힘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하는데 지금 오로지 물량 투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까지 저희 강서에 가서 이번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인증샷 올려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요? 춘천에 있는 시의원이 왜 선거운동 해주라고요. 가서 김태우 후보 옷 입고 선거운동 해주라고 많이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면은 그 선거운동 열심히 인증샷을 찍어 올리라고 했대요? 다 올려요. 지금 보고도 하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한테 일일 보고 내라고 지금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을 참 거냐. 오래전에 보던 광경인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선거가 좀 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물량 투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선거 전략이 아니고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게 선거는 정신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정말 무릎 부상 당해도 투혼 발휘해가지고 정신력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이겼는데 선거는 정신력으로 못 이겨요.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이 사면복권과 공천부터가 이게 삐걱삐걱거린 거 아닙니까? 출마의 명분부터 없죠. 선거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정책적으로도 우위에 있느냐, 그리고 선거 구도가 기본적으로 어떠냐, 이걸 가지고 선거 승리를 예측하는데 이 네 가지의 요소 중에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두 분 다 지금 보궐선거 결과는 하나마나 민주당 승리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저는 유력하게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한 8%포인트 차로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예, 진다. 그런데 예, 지금은 좀 수정했습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15% 이상 16%뭐 이상 예. 격차가 벌어질 격차 거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예. 저는 한 14.5% 정도로. 두 분 평균 내면 15% 차이네요. 네. 그보다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격차로 국민의힘이 지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닌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카드가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요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물량 공세를 한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내가 뭐 공천했어? 나 혼자 내가 가서 선거운동했냐고. 거기에 지금 나경원, 안철수, 정진석, 정우택 다 책임 있어. 사무총장 다 같이 갖고 당에서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대 왜 내 책임이야? 라고 항변하려고 저렇게 총력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김기현 체제로 치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러게요. 고민을 할 텐데.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있냐 없냐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난 게 될
거가 아닙니까? 보궐선거 결과가. 그래도 아직 뭐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나 기적적으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말한 대로 15% 격차가 벌어진 결과가 나왔다면 네. 한 4, 5% 격차가 나왔으면 안 그럴 수 있는데 네.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5% 차이 나는 보궐선거 결과는 이건 정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가요. 지난번 2020년도 선거보다 훨씬 더 참패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당연히 수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비대위 체제 가자 등등이 안 나오면 이상한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해 들은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선거가 끝나고 조금 대표 체제를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용산에 있는 참모들 좀 개편이 있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 지금. 비서실 개편이 선거 패배 때문이라고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천 받으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대적인 개편 그걸로 근데 뭐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선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오늘 요 정도만 하고요. 선거 홍보물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돼요?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의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진교훈 후보가요. 선거 공식 홍보물에 그냥 오른쪽 하단에 요만큼 이재명 당대표한테 공천장 받는 그 사진만 올려놨지 그 밑에 이재명 뭐 카드를 줄여놓더라. 네. 아. 그리고 누구야? 그리고 또 김태우 김태우 후보는 후보는요. 옷을 하얀 옷만 입고 다닌다면서요. 하얀 옷 입고 거기에 빨간 옷 안 입고. 대통령 사진 없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찍은 사진. 그래서 강석을 아니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 여기까지 합시다. 네.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가 10월 특별기획으로 9월에 이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셔도 되고 방송 당일인 다음 주 토요일 12시 5분부터는 6493에 1001번, 368에 1002번 모두 서울 지역 전화입니다. 적극적인 전화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듣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올게요. 고맙습니다.